딴 사람도 잘 몰라요. 채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됐다는 걸 이해하면 된다. 예,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건저당권이고,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건저당권이고, 채권이 확정된 후는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된다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또는 이자는 건저당권이 돼 발생한 채권하고 이자니까 그 건저당권으로 담보가 된다고. 됩니까? 근데 채권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그 이자는 일반 저당권일 때 발생했으니까 건저당권으로는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아니냐고요. 됩니까? 여기까지만 아까 물어봤는데, 그래, 아까는 이걸 물어봤다 이거요. 채권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채권은 건저당권으로 담보가 된다, 안 된다? 그럼 문제는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발생했는데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 채권의 이자가 채권이 확정된 후에 이자나 지연 이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 이자나 지연 이자는 건저당권일 때 발생한 채권의 이자나 지연 이자이기 때문에 그 건저당권에 의해서 그대로 담보된다고. 그 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 말입니다. 반장님 한 번만 손 좀 봐주이소. 괜히 손 내려봐라. 웅웅한다. 조금만 넣어주세요. 됐습니다. 근데 먹통이 된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공동저당권을 확인합니다. 공동저당권은 요약집 88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자, 62번이에요. 털린 것 다툼 판례. 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공동저당권인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라 하여 한 개의 저당권 아닙니다. 부동산 개수만큼의 저당권이에요. 그 말이 1번입니다. 공동저당권은 체커 각 부동산마다까지요. 저당권이 존재하므로 목적물의 수와 저당권의 수는 같다. 이 말이 부동산 개수만큼의 저당권이다. 그 말입니다. 2번 공동저당에서 각 부동산을 체커 동시에 경매하여 배당하는 때 체커 배당이요. 동시 배당입니다. 자, 묶어볼게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안분을 정한다까지요. 이게 안분 배당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요. 공동저당권자는 실행 선택권이 있어요. 따로따로 경매하여 20배당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경매하여 동시배당할 수 있는데 동시배당이든 20배당이든 공동저당권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공동저당권자는 복수의 저당권 전부를 동시에 실행, 가로 안에 체크 동시배당이요. 하거나 일부만을 실행, 가로 안에 체크 20배당이요. 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의 체크 전액이요.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자, 묶어볼게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을 정한다는 규정까지요. 안분 배당한다는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하나는 채무자 소유, 다른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 이 경우는 안분 배당하지 않습니다. 동시배당이라 할지라도 안분 배당은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모두 채무자일 때 안분 배당하지,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일 때에는 안분 배당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주임법 8조의 소액 임차인의 규정은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경우 첫째 줄 마지막에 동시에 체크, 둘째 줄 전반에 배당의 체크 경우에도 체크 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까지요. 368조 제1항이 조금 전에 했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부담, 안분을 정한다는 규정을 말해요. 안분 배당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 그 다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산 문제 할 것인데 시험장에서 이 계산 문제를 보면 한번 보라고요. 자신감이 있겠는지. 뒷장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 하나도 안 어려워요. 포기하면 안 돼요. 다만 수험생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뒤로 미루되 시간적 여유가 풀어야 돼. 시간 안 걸립니다. 다만 이론상은 교재 해설대로 읽어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대로 풀다가는 몇 분 걸리게 이래 안 풀어요. 지금부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 풀어드릴게요. 몇 분 안 걸려요. 그냥 몇 초 안 걸려요. 제가 푸는 대로 풀어야만 1분 안에 깨끗하게 끝을 냅니다. 예. 밑에 해설은 참고로 읽어보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풀다가 5분 걸려요. 이래 풀면 안 돼요. 자, 먼저 63번이요. 값은 동그라미 을로부터 체크 1억 5천만 원이요. 을 차용하면서 그럼 값 위에는 무, 을 위에는 권, 값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자기 소유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 채무자 값이 ABC 부동산의 소유자, 그리고 을이 채권자가 공동저당권자, 그 후 체크 을은까지요. 채무자 을은 죄송합니다. 거꾸로 읽었네.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각 부동산을 체크 동시경매요 하였다. 우리 시험에 동시경매라 나오고 계산 문제 나오면 그냥 동시배당으로 이해하고 푸세요. 이렇게 몇 차례 물어봐 버려서 바보같이. 동시경매 됐다고 언제나 동시배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보같이 몇 차례 출제했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물어볼 때 동시경매란 말이 나오면 동시배당이라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하였다면 위 부동산의 경매 대금이 각각 A는 9천, B는 6천, C는 3천이라면 공동저당권자 을이 B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금액은 A, B, C 부동산 3개가 모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일 때 공동저당권자가 배당받는 금액, 안분배당하는 금액은 부동산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알파벳 순서에 따라 경매 대가가 A가 제일 크고 B가 다음이고 C가 그 다음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흔들어서 묻지 않아요. 그럼 A로부터 2분의 1, B로부터 3분의 1, C로부터 6분의 1 무엇의 공동저당권자 을의 피담보채권액에서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1억 5천이니까 A는 2분의 1, B는 3분의 1, C는 6분의 1. B 물어봤으니까 1억 5천에 3분의 1 찾으면 5천이지. 아니 그래 푸는 거예요. 문제를 읽는 순간에 답이 바로 보여. 5천만 원이에요. 예? 왜요? 그래 푸는 거예요. 그래. 왜 공식에 집어넣은 거예요. 안분배당은 모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일 때 부동산이 3개라면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무엇의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으로부터 부동산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그래 풀어야만 한 30초 만에 풀어버려. 읽는데 29초, 푸는데 1초. 그럼 다시 64번을 보겠습니다. 지가 볼 때는 쉬워 보이는가 이래 안 내도 알아서 틀려주는데 이래 어렵게 낸다. 별로 어렵진 않은데. 자, A 동그라미요. 는 체크 1억 8천만 원이요. 얼피 담보 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체크 X 1억 2천, 체크 Y 8천, Z 4천 체크하시고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1억 2천, 8천, 4천이요. 한번 자르시고 한편 X 부동산에는 체크 B 채권 5천, Y에는 체크 C 채권 4천, Z에는 D 채권 3천까지요.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시가대로 매각되고 언더라인 동시배당이요. A, B, C, D의 배당액은 항상 계산 문제는 공동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자고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배당받는다는 전제하에 계산 문제를 만들어요. 그럼 공동저당권자인 A는 1억 8천 다 배당받아. 그럼 1억 8천을 이렇게 배당받아야 되잖아. 공동저당권자 A가 1억 8천을 2분의 1 9천이요. 3분의 1 6천이요. 6분의 1 3천. 합하여 1억 8천을 배당받아. 그럼 X의 B는 X가 1억 2천이니까 최대 얼마를 배당받고 3천이요. Y의 차순위 C는 Y가 8천이니까 최대 얼마를 받고 2천이요. 그 다음에 Z의 D는 4천이니까 최대 얼마를 배당받아야 돼? 1천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을 받지. A는 1억 8천, B는 3천, C는 2천, D는 1천. 이걸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을 해버리면 세 개짜리는 동시배당은 이건 그래도 한 1분 걸리겠네. 아니 그렇게 푸는 거라고.
A가 1억 8천이었잖아요. X는 1억 2천이었고 Y는 8천이었고 Z는 4천이었고 그래 A는 1억 8천을 배당받는데 차순위 저당권자가 얼마를 배당받는지 알기 위해서는 공동저당권자가 XYZ로부터 얼마를 배당받는지를 알아야 계산을 해낼 수 있다고. 그래서 공동저당권자의 안분배당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을 하고 1억 2천에 9천 빼면 3천.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가 계산 문제 6문제 나와 있는데 이 이상의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혹 시간 날 때 몇 차례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해설대로 풀다가 5분 걸려요. 오른쪽 해설 안 보라고. 이 7분 걸리겠네. 이렇게 푸는 거 아니다. 다시 항상 안분배당은 모든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일 때 안분배당하지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보증인이라면 동시배당이라 해도 안분배당한다 안 한다. 그걸 염두에 두고 부동산이 3개일 때는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으로부터 부동산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A, B, C로 오든 XYZ로 오든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이게 계산이 되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빼면 차순이라 빼면 차순이라고. 되겠습니까? 예. 그럼 65번이요. 갑은 체크요. 을에 대한 체크 3억 원이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을 위에 무라고 적으시고 채무자요. X 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다시 체크 병언까지요. X 토지에 피담보 채권 체크 2억 4천만 원이요. 의 2번 저당권 다시 체크 정언까지요. Y 건물의 피담보 채권 체크 1억 6천만 원이요.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체크 X 토지요. 4억 원 체크요. Y 건물 체크 2억 원 체크요. 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 동시에 동그라미 배당의 동그라미 다시 체크 정이까지 체크요. 다시 체크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까지요.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X는 4억에 Y는 2억에 공동저당권자인 갑의 피담보 채권은 3억이래. 아, 잘못 적었네. 그래 문제를 보니까 X의 차순위 Y 병은 별 의미 없어요. 정의 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의 피담보 채권이 1억 6천이라 돼 있죠. 이건 2억 4천. 그럼 부동산이 2개일 때는 공식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공식에 집어넣는데 사실은 공식에 안 넣어도 되겠네. 항상 공동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 전액을 배당받는다는 전제하에 물어본다고. 그 XY가 2대1이잖아. 2대1. 4억 2억.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만약 이렇게 한눈에 안 보이는 수치라면 공식에 집어넣어야 돼. 하나만 집어넣어요.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 곱하기 전체 부동산의 가액분의 각 부동산의 가액
뭐 2, 3은 6 하면 1억이지. 근데 이건 눈치만 있어도 2대1이라 3억을 2대1로 나누면 되지. 그게 안분배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계산이 되면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에서 계산된 금액을 빼면 된다고요. 둘 다 계산 안 해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 개가 나오면 주로 비율을 보고 그냥 굳이 공식이 엮지 말고 2억 1억이든지 1억 1억 5천이든지 몇 대 몇인지는 알 수 있잖아, 한눈에요. 그걸 3억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게 안분배당이라. 공동저당권자는 자기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는다는 전제하의 계산 문제를 만들거든. 그럼 계산이 됐으니까 정은 Y가 2억인데 1억 배당받으니까 1억 배당받으면 되지. 되겠습니까? 예. 같이 하면 쉽다. 근데 혼자 하면 엄청 또 어렵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하루 종일 투자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건 나중에 점심 드시고 혼자서 좀 빨리 푸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한두 시간 투자해서. 그리 하고 나면 그다지 안 어려워요, 사실은요. 문제가 확 질릴 뿐이지. 항상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딱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3개라면 3개 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둘이라면 둘 다 채무자라도 하나 공식에 집어넣는데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들고 가니까 굳이 공식에 넣을 필요 없이 XY 부동산이 몇 대 몇인지를 한눈에 보면 돼. 그냥 2대1이라면 3억을 2대1로 나누면 되잖아. 굳이 계산해야 될 것도 아니라 이거는. 되겠죠? 예. 1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고 문제 보고 1분 안에 안 풀리면 그 문제 확 지워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연습할 때 1분 안에 안 풀리면 시험장에 가서도 1분 안에 안 풀리는 건데 그런 문제 갖고 끙끙기를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 공동저당의 계산 문제는 익숙하면 30초밖에 안 걸려 원래. 그래도 67분 보니까 바로 와 6줄인데 이 시도와 반이다. 시도하고 싶은 마음 생깁니까? 안 생기니까 마지막에 풀라 이 말이에요. 포기는 안 해요. 차라리 몇 개인가를 포기하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 자, 66번이요. 갑의 동그라미요. 자, 체크. 문제 길수록 지문이 오히려 계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 공동저당의 문제는 포기하면 안 돼. 마지막에는 풀어야 돼. 자, 체크 채무자 을의 X 토지요. 다시 체크 제3자 병의 Y 토지. 병 위에는 물상이라 적으시고 병이 채무자가 아니니까 물상 보증인이겠죠. 예. 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체크 5천만 원이요. 의 1번 공동저당권을 한번 자르시고 다시 체크 정언의 체크 다시 체크 X 토지에까지요. 채무자을에 대한 피담보채권 체크 2천만 원이요. 의 2번 저당권을 다시 체크 무는 체크요. 다시 체크 물상 보증인 소유 Y 토지에까지요.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체크 2천만 원이요. 그럼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인데 각각 차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차순위 저당권자 정과 무는 각각 채권은 2천이라 돼 있어요. 예. 취득하였다. 한번 자르시고 셋째 줄 마지막 물상 보증인 소유 Y 토지가 경매되어까지요. 배당 금액 5천만 원 전액의 체크요. 갑에게 배당된 후의 동그라미요. 다시 체크 X 토지요. 채무자 소유 X 토지 매각 대금 중 체크 4천만 원 이 배당까지요. 되는 경우 한 번 더 자르시고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무가 체크요.
X 토지 매각 대금에서 체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판례에 따라 처리한다. 예,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문제가 잘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래 익숙해지는지 한번 연습해보고 익숙해지는 건 갖고 가고 안 익숙해지는 건 버리면 되지 뭐.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 5천이요. X는 채무자 병소유. Y 건물은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이병인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는 차순위 저당권자인 정이 있고 피담보 채권 2천이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피담보 채권액 2천이요. 그런데 Y토지가 경매되었다. 이시경매요. Y토지가 먼저 경매되고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인 갑이 Y로부터 전액 5천을 배당받았다. 그럼 물상보증인하고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거든. 지금 물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대위할 수 있다. 차후 채무자 소유부동산 X가 4천을 배당할 때 이 무가 얼마를 배당받는가? 설마 4천을 배당받겠느냐고. 2천 배당받으면 되지. 실상 문제는 됐다 길지만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 문제의 유형은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고 우리 교재는 이 이상의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식기 전에 점심 드시고 한 2시간 투자해서 빨리 푸는 연습해 보라고요. 되겠죠? 예. 근데 연습해 보는데 2시간 하고도 아이고 두통이야 하는 거 확인이 지압부라니까. 그냥 하지 말라니까. 특히 동시배당에 부동산 3개, 2개짜리 이런 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사실은 이건 대위 물어보는 거예요.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되고 공동저당권자가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을 때 물상보증인하고 그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어. 그럼 X가 4천이 배당되면 무가 4천 다 들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자기의 채권이 2천밖에 안 되는데. 그럼 반대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된 경우는 이건 계산 문제를 만들지는 못해요.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되고 갑이 5천 배당받으면 대위를 못하는데 정은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위 물어보는 거예요. 자, 67번입니다. 갑은 체크요. 을에게 9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점입 가경이 돼 이제 건저당권까지 들고 왔어요. 67번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66번까지는 익숙해지면 1분 안에 풀어냅니다. 근데 67번은 부담스러운 분은 갖지 마시라고. 이 또 건저당권을 들고 왔단지. 한 번 더 머리를 살짝 더 쓰게 만들어서 갑은 체크하시고 을에게 9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그럼 을 위에는 무라고 적으시고 채무자요. 을 소유 X 토지와 을 위에 무 채무자 소유 X 토지와 Y 토지에 대해 자 체크 최고액 1억 1천만 원이요.
채권 최고액 1억 1천만 원이랍니다. 그러하는 1순위 공동 건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한번 자르시고 그 후 X토지 체크요. 2번 저당권자 병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자 언더라인 7천만 원을 우선 변제 받았다까지요. 우선 변제에 동그라미요. 그럼 채권 최고액이 공동 건저당권자인 갑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X에서 7천 우선 변제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 받을 금액은 4천 남았죠. 예. 한번 자르시고 이후에 동그라미요. Y 토지 체크요. 의 2번 저당권자 정의 신청한 경매 절차까지 체크요. Y 토지가 체크 3억의 낙찰이요. 되었고 다시 체크 갑의 채권액은까지요. 경매 신청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천만 원이었으나 체크 매각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요. 는 9천만 원이다까지 체크요.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선순위 공동 건저당권자 갑의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 대금 완납 시니까 매각 대금 완납할 때 9천만 원이 돼 있죠. 예, 9천만 원 밑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채권이 확정된 것이 얼마다? 9천만 원이다. 그때 체크 값이요. 다시 체크 Y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까지요. 자, 네모칩니다. 우선 배당이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상 이건 계산 문제라기보다 이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20회당이고 X토지에서 이미 공동 건저당권자인 갑은 7천 우선 변제 받았잖아요. 그리고 후순위 그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고 매각 대금을 완납할 때 갑의 채권액은 9천만 원이지만 확정된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X 경매할 때 이미 7천 배당 받았고 우선 변제 받을 것은 얼마 남아있다고? 4천 남아있어요. 그 답이 4천이에요. 우선 배당 제일 밑에 줄에 체크한 부분에 그 밑에 이렇게 적으시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렇게 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론만 이해하면 문제를 읽는 순간에 답이 보이기 때문에 1분 안에 풀 수 있다를 주장하고 있다고. 이 문제가 물어보는 뜻은 건저당권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걸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X가 경매가 되고 채권 최고액 1억 1천인데 7천 우선 변제 받았고 차후 Y가 경매가 됐을 때 우선 변제 받을 것은 이제 4천밖에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를 좀 읽어보고 뭘 물어보는지를 이해하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래도 개인적인 사견으로 지나칩니다. 문제가 6줄이 넘어버리면 수험생이 읽고 알고 나면 별거 없지만 시험장에서 딱 맞닥뜨리면 부담 만땅이지. 그래서 하여튼 공동저당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포기는 안 합니다.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나중에 풀어야지라는 염두를 갖고 속도를 약간 올려 풀고 약간 평온한 상태에서 풀면 풀립니다. 이건 못 푸는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긴 것은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걸 물어봐요. 문제만 제대로 분석이 되면 답이 바로 보이는 것을 공동저당권에서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66, 67이 그 유형의 문제고 이건 사실은 수험생한테는 약간 부담으로 와 닿는 것이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동산이 3개고 모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일 때 공동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안분배당은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으로부터 알파벳 순서에 따라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여기까지 물어보면 30초 만에 풀려요. 근데 차순위 저당권자를 물어보면 공동저당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에서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빼면 얼마인지 알 수 있어. 3개짜리. 3개짜리 안분배당은 모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일 때 안분배당해요. 근데 알파벳이 3개 나오면 안분배당 물어봅니다. 일부는 물상보증인, 일부는 채무자가 등장할 때는 백발백중 부동산 2개 등장해. 3개는 등장 안 시켜. 부동산이 2개가 등장했을 때 XY가 모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라면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을 경매대가를 보고 몇 대 몇인지를 보고 나누면 돼. 굳이 공식에 넣을 필요 없이 FM대로 공식에 집어넣었을 때는 하나가 계산이 되면 계산된 금액을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에서 빼면 나머지라. 근데 그렇게 집어넣을 필요 없이 부동산이 2개고 XY가 모두 채무자면 몇 대 몇인지를 보면 돼. 대부분은 2대1이 옵니다. 1억 2억이 오든 4억 2억이 오든. 그럼 2대1이면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을 2대1로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공식에 집어넣을 필요도 없이. 되겠죠? 그리고 차순위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의 배당받는 금액을 빼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 그럼 이 경우에 4억에 2억 빼면 병원 2억 배당 받잖아요. 설마 2억 4천 다 들고 가겠느냐고. 없어서 4천은 못 줘요.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일부는 물상보증인, 일부는 채무자. 이건 더 쉬워요. 사실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가령 이렇게 나왔다면 X는 채무자, Y는 물상보증인. 이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 3억 배당받고 땡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 이론만 알면 계산은 사실은 계산도 아니에요.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보증인. 저라도 그거 물어보고 싶겠네. 되겠습니까? 네. 근데 건저당권까지 들고 나오는 건 좀 지나쳐요. 그래서 67번은 한번 이해하려고 애 써보시고, 그래서 공동저당권의 계산 문제 같은 걸 물어보면 지문이 길면 길수록 정밀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읽는 순간에 답이 바로 보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누가 1분 만에 이걸 풀겠노? 라고 말하면 그 사람도 답변할 준비됐어. 아, 이렇게 풀면 읽는 순간에 답이 나오는데 왜 이걸 1분에 못 풀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67번도 이해가 됐다면 문제를 읽는 순간에 바로 저 얼마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공동저당권의 계산 문제는 포기하는 내용은 절대로 아니다. 해낼 수 있어. 지금 오늘 오후에 점심 드시고 나른할 때 연습 1-2시간 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정리할 때 1-2시간 내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돼. 근데 가장 기본, 모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일 때 부동산이 3개면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부동산이 2개라면 하나는 계산하는데 계산하지 말자고. X가 얼마고 Y가 얼마면 비율이 몇 대 몇인지를 보라고. 그럼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비율대로 나눠버리면 돼. 굳이 공식에 집어넣을 필요 없이. 되겠죠? 제일 주의할 부분은 부동산이 2개인데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이건 진짜 문제 읽는 순간에 답이 바로 보여요. 이건 안분배당 안 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부족분이 있을 때만 어디서 물상보증인. 그 정도만 해도 답 찾아요. 자, 지금부터는 계약법을 확인합니다. 269페이지요. 요약집 계약법 6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자, 1번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한번 해보자고요.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예약의 언더라인. 항상 가로 물건이요. 정리. 예약은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쌍유가 맞습니까? 유쌍이 맞습니까? 쌍유가 맞다 그랬잖아요. 생유다, 생유.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모두 항상 유상계약이다, 생유요. 쌍유는 맞지만 반대는 틀려요. 유상계약은 모두 항상 쌍무계약이다. 유의 동그라미, 쌍의 동그라미. 유쌍이니까 틀렸어. 쌍유가 맞아요. 논리구조 접근할 가치 없어. 참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현상 광고는 유상이지만 편무예요.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는 아니잖아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쌍유예요.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유상은 모두 그렇다면 틀려. 쌍유가 맞아요. 그 다음 디귿 리얼 미음 묶으시고 이렇게 묶어보시고 매매교환 임대차의 공통점 4가지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그래서 이 디귿 매매 맞네요. 리얼 교환 마지막 요물의 가로 틀렸어요. 낙성이에요. 그 다음 미음 맞네요. 그 다음에 비업 가로 낙성이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 등의 종된 계약이지만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이런 거 물어봅니다.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건 진짜 어려운 건 틀려도 합격해요. 근데 가장 기본과 같은 것은 틀리면 안 돼요. 난이도 하는 다 드셔야 돼. 되겠죠? 난이도 중은 대부분 드시면 돼.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난이도 상은 조금만 드시면 돼. 수업 시간에 자꾸 들은 내용만. 그리고 항상 모의고사를 칠 때도 실전처럼 수험생 심리가 공부가 되면 될수록 틀린 것만 기억나요. 썰렁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험 치는 날 교문 앞에 보면 시무룩하게 나오는 애 있어. 전교 1등 하는 애입니다. 한 문제 틀렸는데 계속 머리에 뱅뱅 돌아. 싱글벙글 뛰어오는 놈이 있어. 집에 가면 혼나요. 40점 먹다 오늘 60점 먹었거든. 썰렁한 이야기 하는 이유가 공부가 되면 될수록 시험 칠 때는 틀린 것만 자꾸 생각나. 맞힌 건 기억이 없어. 일하다 과락 나는 거 아닌가? 과락 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일부러 60점 한번 틀려보십시오. 그게 쉬운지. 그래서 저 시험 치다 포기해버린다고. 민법 딱 치고 아이고 과락이네 하고 뒤에 학계로 대충 쳐버려요. 나중에 민법 채점 해보면 55, 57.5 이래 나왔어. 그래서 학계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한 70 먹었을 것인데 대충 쳐가지고 한 60. 그래서 아슬하게 떨어져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한다. 60점 틀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과락 진짜 안 납니다. 공부 좀 하셨다면, 물론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경험상황 들어가면 15점도 나와요.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기분이 계속 그래 든다고. 그리고 오전에 막 과락 난 것 같아도 그래 과락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오전 시험 치고 나서 오후 시험도 열심히 쳐야 돼. 그래서 나중에 오전 시험 조진 줄 알고 오후에 2차는 잘 하는데 대충 쳐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1차 합격하면 또 내년에 2차 해야 된다. 점수가 생각보다는 허무하게 잘 안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최선을 다해 시험 쳐야만 해요. 다음 270페이지 3번은 반복이고 4번이에요.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반복입니다. 쌍유는 맞지만 유상은 틀렸죠. 쌍동그라미 무계약은 모두 동그라미 유 쌍유이나 맞죠? 예.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쌍유는 이다로 가고 유상은 아니라고 가야 돼.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 정여와 사용대차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 또한 쌍무계약입니다. 가볍게 보시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약간 생소한 거 오면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왜 약간 생소한가 하면 제가 강조를 안 했거든. 정답이 되는 요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소한 지문은 답 아니겠지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항상 답은 눈에 익은 지문 중에 답이 있다는 걸 알고 풀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이요.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이 있는 약정이 있는 경우 체크 그에 대하여까지요. 밑에는 보충금이라 적으시고 매매계약을 준용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첫째,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해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데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 그럼 우리 시험 매매교환 임대차는 전부 유상이기 때문에 교환 임대차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환의 목적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지만 목적물의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 돈으로 보충하는 교환 계약이 가능해요. 그걸 보충금이라 말해. 여러분은 토지가 4억짜리고 제가 건물이 3억짜리고 교환할 때 제가 1억을 보충해야지. 그래야 균형이 맞지. 그때 보충금은 금전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가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까지요. 위험부담 밑에 X. 자, 정리.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해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 쌍무 편물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 한해서 위험부담의 문제와 동생항변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쌍무 편물을 구별하는 실익이다. 됐죠? 예, 틀렸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매매교환 임대차는 계약이에요. 계약, 법률행위,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다. 이 행의 문제를 남기는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이 없는 자도 채권행위, 즉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가 틀렸습니다. 여백에는 채권행위라 적으시고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어도 매매교환 임대차를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어요. 예. 대표적인 예,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고 타인의 물건도 임대차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반복이고, 자 6, 7번을 설명하는데 요약집 계약법 7페이지 참고하시고 욕심내지 않아요. 출제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에 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몇 차례 물어봤을 뿐이에요. 근데 민법에 논점이 얼마나 많다고. 시험 범위도 아닌 걸 갖다가 출제하고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출제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너무 심도 있게 연구할 가치는 없고 문제는 두 문제 풀어는 보겠습니다.
나중에 시험장에 할 때도 혹 4, 5년에 한 번씩 물어봐 왔던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안 물어봤지만 이 정도만 가볍게 보고 가면 넘쳐요. 자, 6번 약관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불공정성,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요. 약관 작성자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방이 주로 큰 회사 등이 계약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 조항을 미리 정해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약관이라고. 그러니까 고객한테 불리하면 불공정성을 잃은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 2번이요.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근거는 가로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까지 가로하시고 X에 틀렸어요. 합의설이에요. 약관이 법적인 구속을 갖는 것은 약관 작성자하고 고객이 그걸 계약의 내용에 삼기로 하는 합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됐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지 뭐 법규범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 건 아니다.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관은 통상적으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깨알처럼 돼 있잖아. 그럼 깨알처럼 돼 있는 걸 쟤처럼 눈 나쁜 사람은 어떻게 읽으라고? 약관 작성자가 약관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약관이 보험약관 이런 거 아니냐고. 그럼 보험설계사가 와서 약관 보여주거든. 그걸 읽으려고 시도한다 안 한다? 안 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말해야 돼. 말 안 해도 자기가 설명해요. 그게 중요한 계약이면 녹취해 놓으면 된다고.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야 돼 원래는요. 예. 그 3번이요. 그래서 2번 틀렸고 사업자가 즉 약관 작성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해야 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깨알 같은데 이걸 즉 고객에게 위험을 이전하면 이게 유효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상식이에요. 상식. 무효입니다. 예. 네 번째요.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 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묶어볼게요.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 그 자가 입증하면 유리한 지위에 서는 겁니다. 약관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약관 내용을 설명했다는 걸 입증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5번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네요. 공치료 다니는 분은 이런 것도 상식입니다.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 운영회칙 중 당사자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것도 무엇의 성질을 가진다? 약관이요. 그러니까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설명해야 돼 원래는. 그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약관에 관한 내용 틀린 것은 첫째 줄 마지막 객관적 해석의 체크야. 약관 내용은 약관 작성자인 사업자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체결할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내용을 약관 조항으로 딱 사전에 미리 예정해 두고 있는 것이거든. 고객에 따라 달리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야. 그 말이 주관적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고객에 따라 약관 내용을 달리 해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원칙 몇 개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체크 설명하지 않았다면까지요. 약관 작성자는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많거든. 약관이 깨알처럼 돼 있는 이유가, 요가지 못하는 이유가 약관 작성자가 중요한 내용 다 설명해야 돼. 그 말입니다. 중요한 내용 설명하지 않는 것은 계약 내용이라고 작성자가 주장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묶어볼게요.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고객이 그 내용을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은 설명 안 해도 된다는 예외입니다.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고객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이것들은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다. 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설명하여야 한다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약관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체크 고객이요. 에게 체크 유리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말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작성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해석하는 겁니다. 예,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약관 조항과 체크 다른 합의가 있으면 체크 합의가 우선이요. 약관 내용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이유가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약관 내용과 다른 합의했다면, 개별 약정했다면 이 합의, 약정이 우선하는 원칙을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 말해요. 약관 내용과 다른 합의했을 때 약관 우선 안 해요. 개별 약정, 개별 합의가 우선한다고. 예, 그점 보시고 잠시 쉬다가 계약의 성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